활동중심 역사 수업을 맡은 남산고등학교 교사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모둠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학생들과 즐거운 역사 수업을 꿈꾸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즐거운 역사 수업을 할 수 있을까를 함께 실천하고 연구해서 책으로 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선생님들께 모둠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것은 먼저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의 필요성, 모둠 수업의 이해와 사례, 그리고 학생들의 평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배움 중심 수업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수업의 초점을 교사의 교수에서 학생의 배움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수업은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이 함께 협력해서 지식을 구성해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잘 배우기 위해서 수업을 디자인하고 운영한다는 면에서 여전히 교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배움 중심 수업이나 활동 중심 수업으로 변화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학습에서 성공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전 사회에서는 한 명의 학생이 성공을 해도 전 사회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교실에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이 성공을 해야지만 사회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활동하면서 배우는 수업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학생 배움 중심 수업의 필요성은 학습 이론의 변화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인데요. 보시면 위에 가만히 강의를 듣는 경우는 5% 정도의 효율성이 있지만, 학생들이 토의하고 실제 해보고 서로 설명할 때 이해와 기억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배움은 언제 일어나는가를 알려주는 표인데요. 교사들은 강의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하지만 이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업을 들을 때나 TV를 볼 때 학생들의 뇌는 거의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수면을 통해서 낮에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를 하거나 스스로 공부하거나 실험하거나 숙지할 때 학생의 두뇌가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140년대 개학기 때 교실과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별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면서 잠자는 교실에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하면서 배우는 교실로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둠 수업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둠 수업은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하고 서로 도우면서 참여하면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가는 형태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과정이지만 지식 전달의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 모둠 수업을 관찰하신 선생님들 중에는 친구들 내용을 보고 뺏기는 게 과연 이게 배움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선생님의 필기를 보고 뺏기듯이 친구들의 필기를 보고 뺏기면서 그 과정에서 배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모든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더 해보려고 하는 선생님과 이 모든 수업 하는 거에 대해서 망설여지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모둠 수업을 궁금하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모둠 수업에서의 교사의 역할, 방법과 절차는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망설여지는 선생님들도요, 무임승차한 학생들의 불만, 그 다음에 학생들끼리 오개념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여러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 수업에서는요, 오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선개념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하나의 사례고 선생님들이 보시고 저기하게 판단을 하셔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을 관찰해보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에게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상태가 아니고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면서 서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수업을 역사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수업의 한 장면을 전사한 것인데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사가 신의 혁명이라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교사에게 수업의 흐름을 끊고 물어보기는 힘들지만 친구들에게는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입헌군 주제에 대해서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어보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수업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업은요, 저는 일상적으로 모든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것과 가끔가다 과정평가를 연계하기도 하는데 일상적 매시간 진행되는 모든 수업은 지식을 습득하는 형태나 혹은 지식을 구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사가 하는 역할은 어떤 형식의 모든 수업을 할 것인지를 디자인하는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건 지식 습득형인데요. 일단 읽을 수 있는 텍스트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텍스트를 읽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을 채우면서 수업 시간에 배워야 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이 수업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지식을 구성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2018년에 서울에서 있었던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법정의 사례를 보여주고 재판관이 되어서 이 판결문을 쓰도록 하는 것인데 학생들은 내가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이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판결문을 친구들과 의논하면서 쓰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형태의 수업입니다. 교사가 할 것은 이렇게 수업을 디자인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일상적으로 제가 하는 수업의 모습인데 여기서 학생들끼리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교사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어떠한지 주목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있다가 너희들이 질문 1, 2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나와 있는 글을 모두만 해서 읽고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네, 읽기 시작. 이거별로 조를 분석해가지고 요즘 선거하려고 이래서 원래 선거예요. 이미 선거였는데 원래 확인했다잖아. 그게 잘못된 거지. 야 선거는 무조건. 아 이때는 그냥 일어서 싸움났다 그거 치고 해서 이때도 그게 있었어. 이거 그거예요. 아니 그때 있잖아. 국민투표 원칙에 원래 어긋난다. 투표는 이미 안 되잖아. 두 가지 선거 원칙에 어긋났어요. 두 가지. 국민투표와 자유투표가 이거 왜 하긴 조를 분석이 조정이 보통이 나이 그러니까 비밀 투표는 그걸 있더라. 모두에게 한 명씩 모든 사람에게 줘요. 자, 얘들아. 1번은 너희들이 다 쉽게 찾은 것 같아.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거야? 이승만은 라이벌이 없잖아. 거의 자동 당선인데. 근데 왜 이기분으로 당선시키는 게 중요했을까? 그래서 결국 어느 정당이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 한 거야. 이승만과 이기분 갈로해서 자유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당선시키기 위해서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당시 내무부 장관이 내린 지시사항이었어요. 자, 왜 문제가 되는 거는 하나는 다 찾았다 너희들이. 비밀투표가 아니었던 게 문제가 되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구조랑 관련이냐 맨 뒤에 자유당 선거운동원이 확인하고 나서 투표함에 넣을 것을 준비한다. 뭐가 문제지? 그게 뭔데? 직접. 그렇지. 직접 투표하는 데가. 그래서 직접 투표와 비밀 투표 원칙이 어긋나면서 이걸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이루었어요. 그 부정 투표를 그냥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에서 일어난 활동은 상당히
언어 나가서 상당히 뒤에서 불공하고 이게 학생들이 입장에서 가에서 가에 이름이 이바라이 이거 누가 이번 이거라고 해서 어떻게 의견을 모았어? 그냥 개인 글쓰기도 해요. 개인 글쓰기 일단 발표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3분 남았네. 있잖아 모듈별로 다 해보기는 왜냐면 1번은 지금 다른 의견 쓴 모듈이 한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좀 많이 다양해. 그러면 1번은 두 모듈만 발표해보고 그 다음에 2번은 다 발표해보자. 자 1번 저희요. 그렇지 너희 모듈 발표해야지. 뭐라고 썼어요? 폭동을 일으키지 말자. 폭동을 일으키지 말자라는 게 누구야 저기 이 선생님 글자 안 써준다. 이게 이승만 주장의 핵심이다. 아니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듈 그래요. 이은이 한번 시켜봐도 안 될까? 네. 잘 보셨습니까? 모둠 수업을 할 때 교사는 강의를 하진 않지만 여러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일 먼저 수업의 도입부에서 모둠 활동을 하도록 안내를 하죠. 근데 도입부가 길어지면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읽고 모둠 활동을 하자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모둠 활동을 시작할 때는 명확한 발문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발문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교사가 이를 캐치했다면 모둠을 돌아다니면서 안내할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을 향해서 한 번에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 과정에서 보셨으니까 아실 건데 교사는 모든 모둠을 돌아다니면서 관찰하고 대화를 나누는 활동을 합니다. 처음에 모둠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선생님을 부르는 모둠에 가서 설명을 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모둠이 소외되냐면 잘하는 학생이 끼어있는 모둠이 소외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둠에게 피드백을 주자라는 원칙을 정하고 모둠 활동을 시작도 못하는 모둠이 있다면 그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안내해주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모둠 활동을 잘하는 친구가 끼어있는 모둠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는 다른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피드백을 준다든지 이렇게 모든 모둠에게 피드백을 주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사가 관찰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너무 못해서 바로 답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학생들이 실패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이 학생들이 막힌 부분이 있다면 교사가 설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활동에서는요, 각 모둠 활동을 결과를 모두에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데 보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것은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 경우는 몇 개 모둠만 발표를 시키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모둠마다 다른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모든 모둠을 발표를 시키면 됩니다. 이것은 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모둠 활동에서 교사의 적절한 활동은 필요합니다. 모둠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는요, 모둠 활동에 대한 안내를 학생의 아이들이 신입생들에게 했는데요. 이 학생들이 신입생들에게 안내한 모둠 수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모둠 수업은 처음이지 라는 안내 이후에 학생들이 생각했던 장점은 능동적인 사고,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서로 도우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리더십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고 문제 해결 능력도 늘어났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버스를 타서는 안 된다라는 안내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학생들의 모둠 수업의 평가는요, 가르쳐주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본인은 이 내용을 더 잘 알게 됐다라는 평가를 한 친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의 경우는 모둠 활동을 하면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각각의 친구의 장점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과정을 관리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 있어서 학생들은 모둠 수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학생 활동 중심 수업 모둠 수업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과 토론 수업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